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군의 날 77주년,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데 계룡대로 입장하기 전에 주요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지금은 계룡대에 도착을 해서 관련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오늘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요. 4,400여 명의 국민과 국군이 참석하고 장병은 990여 명 그리고 100여 대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 7인과 동반 입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하얀 제복을 입은 분이 바로 관호장교 1세대 6.25 전쟁에 참전한 이종선 여사님입니다. 그 옆으로는 저희 지금 그 UDT 출신이죠. 어몽길 대장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 의병장 후손인 차세현님을 비롯해서 K방산에 기여한 곽기호 기술연구원장님 그리고 삼형제를 장교로 복무하게 한 부모님까지 다 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 현장을 함께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차두현 교수님도 이제부터 함께 출연에 임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조국의 평화를 지켜낸 자, 오늘 국군의 날 77주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 일단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입니다. 네네. 조금 전에 입장을 했는데 국민 대표 7인과 함께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7인 자체가 그동안 우리 국군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인물로 구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 6.25 전쟁 이 참전 용사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이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하나의 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 우리 군의 활동에서 무공을 세운 이 분들의 가족. 그리고 군 복무 유공자, 이 다양한 이 부류에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지금 대표들이 선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국민 대표까지 해서 같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군의 날 그리고 77주년 건군 77주년이거든요. 그 의미도 그렇죠.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1948년 우리 정부 수립일 이후를 지금 국군 창설일로 기념을 하는 거니까요. 창설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 그리고 국군의 성장이 같은 궤적을 걸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군의 날이라는 날 10월 1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1956년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 이제 기념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이때 뭘 기준으로 해서 국군의 날을 정한다라고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0월 1일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게 이게 이제 이 공군이 1949년 10월 1일 날 창설이 되면서 우리가 육해공 3군 체계를 갖춘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날이 6.25 전쟁 중에 이 보병 3사단이 최초로 38도선을 이 돌파해서 북진한 날이기도 해요. 또 하나가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또 체결이 됐죠. 그러니까 동맹 그리고 우리 군의 성장, 그리고 역사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모두 상징하는 날이 10월 1일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팡파르가 있었고 또 이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있을 테고요. 앞서 지금 보신 것처럼 뒤편으로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잠깐 보였던 것 같고요. 오부 요인들도 참석을 한 가운데 이 시각 충남 계룡대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 첫 기념일이기도 하고
12.3 개헌 이후에 처음 이제 맞는 국군의 날이어서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번 이재명 정권의 이 소위 말하는 조기 탄생은 따지고 보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가장 큰 물리력이 바로 군인이었거든요. 그 군대의 일부는 물론 뭐 내란 행위에 가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 국군의 절대 다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했던 것이 우리 국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맞이하는 국군의 날은 특히 감회가 새로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입장하는 장면에서 지금 우리 국민 대표 7분을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국민과 함께하는 강군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타이틀이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그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의 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부분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오늘 국군의 날에 특기할 대목은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65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이 탄생했는데 좀 있으면 아마 재빙 행렬을 보실 건데 거기에 아마 지 차량에 이제 이거 민간인 출신 대통령과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함께 서는 장면 우리는 곧 보게 될 거예요. 그 모습도 잠시 후에 또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계엄 이후에 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장급들 7명 전원 교체되기도 했었고 군 입장에서도 오늘의 그 국군의 날 기념식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군이라는 것은 뭐 통치권, 인사권자 그리고 국가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표석에 위국헌신 군인 본분,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자신들의 몸을 던진다. 그런 것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그런 표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니고 외적을 물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뭐 알프레드 스테판이라든가 이런 뭐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내적인 그런 안보에 치중하는 그래서 뭐 전두환 쿠데타라든가 12.12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군을 정치라든가 치안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적인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투입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것은 비상계엄의 어떤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란이다. 친위 구태타다.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AI 시대를 맞아서 지금 전자전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론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괴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군의 인력 자원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이런 것들이 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진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상당히 앞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상당히 강화돼야 되고 제가 육군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 장소에 저도 국군의 행사에 참여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 군이 뭐 저렇게 보면은 드론이라든가 뭐 저런 로봇계 그런 걸 통해서 군이 앞으로 선진 강군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는 군 장병들 그리고 정부 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애국가 대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생각해 보면요. 지난해에는 그 시가 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나 보네요. 네, 원래 이제 이 1998년부터 보통 시가 행진은 이게 이제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국방 예산도 상당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그 액수를 들여서 건설된 군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이 잘 성장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시가행진은 적절해요. 근데 또 이게 이런 시가행진을 준비하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이 현업에 종사해야 될
부대들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예.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사고나 이제 부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8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근데 이게 꼭 주기가 지켜지진 않았어요. 해당 시기에 뭐 남북 관계를 봐서 이제 좀 약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이게 뭐 2번 정도 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서로 이제 뭐 시가행진을 하느냐 이렇게 계룡대에서 이제 이 거행하느냐 이게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원칙이 도대체 네. 언제 한다라는 게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뭐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서로 비슷한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시가행진은 뭐 안 좋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일관성하고 원칙에 분명한 접근이 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잠시 후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에서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 부분이 네네.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네. 기념사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자주국방이라는 게 사실은 뭐 누구나 꿈꾸는 바예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자기 힘으로 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또 이 국군의 날이라는 상징성이 결과적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이제는 계속 능력을 성장시켜 왔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키우라는 데 주요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메시지는 또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대와 미래전의 추세에 뒤지지 않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라든가 AI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면이 강조가 되겠고요. 다만 동시에 이게 자주국방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인 안보라든가 동맹 이런 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자꾸 우리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국방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기 때문에 뭐 100%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모든 걸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미국까지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주국방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동맹은 예. 조금은 등한시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은 이제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게 그 본인의 SNS 페이스북이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까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그 사항을 제가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방비 정액을 통해서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 군 자원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그러니까 정액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 강군으로 이제 바꾸는 소위 말하는 AI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종의 첨단화된 기술로 무장한 그런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뭐 국군의 날 기념사 중에 하나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6.25 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우리 군이 맡고 있는 임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자주국방과 함께 아울러서 중요한 대목이 지금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이 긴장을 나름대로 다운시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도 준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차 교수님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던 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민간 출신 이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1호 차량에 탑승을 해서 지금 열병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병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그 뒤로는 2호차의 합참의장, 또 육군 참모총장도 탑승을 하고 또 3호차는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까지 대장급 인사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호차 열병차를 타고 사열에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처음에 이제 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탄생하면서 그 자체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는 또 국민들의 시선도 남다를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두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군의 과제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민간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이 뭐 100%다 완벽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육해공군 군사 체계, 무기 체계, 그리고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민 장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유사시에 남과 북이 대치되거나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각군 뭐 참모총장이라든가 그리고 합참의장이 군사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문민 장관이 들었으면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작전 전략을 직접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단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문민 장관이 들어서서 그런 분위기를 일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도 하지만 군 출신이 국방장관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의 세밀하고 내부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아는 그런 분들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지금 이제 문민 장관을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총선을 남겨놓고 1년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국방부 장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군 출신이 물론 뭐 예비역 장군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열병차 문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 미국 장성 출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대표적인 경우죠. 예. 그렇다라고 해서 그 당시 미국의 행정부 시기를 군사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의 그 앞에 경력이 군인이었냐 민간인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보는 시각이 적어도 군의 그 조합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와 사회 전체를 보고 조망하느냐 이게 문민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앞에 경력이 모자를만 가지고 문민을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무리수가 생긴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사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열병 차량에 탑승을 해서 그 제병 지휘관이라고 하죠. 그 앞좌석에 이제 육군 소장, 서장식 육군 소장이 안내를 받으면서 지금 그렇죠. 사열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뭐 국군 통합 군악대 비롯해서 육해군 의장대 기수단 쭉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 체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열 장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런 열병식의 형태에서는요. 예. 시가 행진보다는 그 우리가 보유한 무기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흔히 지금 이번에 그 이제 기대들을 하는 게 삼축 전력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삼축 전력들 중에서 사실은 KMPR 대량 보복 전력, 한국형 대량 보복 전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KAMD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미사일 방어죠. 아니면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무기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는 힘들어요. 다만 지금 전시대에 있는 그 이 병사들의 무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지금 무인 로봇 같은 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 AI하고 무인화 로봇화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변신을 상징하는 그런 지금 그 전력 배열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무기 체계 조금 더 좀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이 열병 현장에서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성들 자체가 우리 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지금 복장들이 다 지금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에 시가행진을 할 때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딱 봐도 첨단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열병 현장만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무장력이 갖춰져 있고 이거를 다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행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서
여러 그 기동훈련 같은 기갑부대 기동훈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연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국군의 날 행사 혹은 압도 이후에 이어질 에이펙을 예정한 그런 좀 연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장일단이 있다고요. 이 기동훈련이나 이런 거 자체 그다음에 시가행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원론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남북 그 대화라든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규모 훈련 같은 거를 지금 꼭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일부가 반영을 했을 거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남북 대화 분위기를 반영을 해가지고 훈련을 지금 자제를 한다든가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그 정부 부처들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다양성 아니겠어요. 정부 부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관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나 협력을 강조해야 될 부처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대화나 협력이 통하지 않을 때는 또 상대방의 이 도발이나 전쟁을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부처들의 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가끔은 그런 힘을 보여주는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있었을 거고 이 훈련 같은 게 과거를 보면은요. 남북 대화가 만약에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도 잠시 유보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문제는 한미 연합 훈련만 유보되거나 중단된 게 아니라 우리 군의 훈련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대화도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훈련을 지금 이번에 시가행진을 하지 않은 거는 이미 2년 전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걸로 생각이 되고 훈련 문제는 꼭 지금 남북 대화만 연결되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두 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열병식을 잠시 뒤에 진행을 하고 또 오늘 뭐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좀 네. 관심이 가는 궁금한 무기 체계들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블랙 이글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관심이 되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만드는 고성능 초음속 항공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지금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 상당한 또 뭐랄까요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그러니까 유용을 가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응징 보복 체계에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현무 계열의 미사일인데 소위 말하는 괴물로 일컬어지는 현무5 이 지금 탐두 중량이 8kg가 지금 그러니까 80kg가 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현무5가 오늘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가행진 때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무게와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도로 파손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가행진은 빠졌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공개를 해서 상당히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도 과연 현무5가 나오는지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열병 차량에서 하차를 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금 사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열대로 복귀한 이후에는 이제 훈장 수여식도 있을 예정인데 특히나 오늘 훈장 수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박정훈 대령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훈장은 뭐 군에서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은 박정훈 대령 위법 명령을 거부해서 보국 훈장을 이제 수여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해서 오늘 수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통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어떤 국방 전략 이런 것들도 앞으로 위법한 명령이면 따를 필요가 없다. 군이라는 것은 상명하복, 검찰도 상명하복이지만 예. 군과 같은 경우는 진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명령이다, 잘못된 지시다 하면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뭐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에서 상부에 지지한 것을 이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보국 훈장을 수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박정훈 네, 해병 지금 대령이 보국 훈장 3일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께 경례를 했고 대통령이 경례를 받은 이후에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차주현 부위원장님, 그 네. 보국 훈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그만큼 국가와 전체, 그다음에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면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주는 일종의 이 명예의 상징이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박정훈 해병대령에 이어서 강병국 육군 상사가 또 보국 포장을 받고 있고요. 보국 포장 이후에는 포장 정장을 또 가슴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비롯해서 지난 계엄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상부의 어떻게 좀 불합리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훈장 수여가 지금 계속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봤을 때도 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군인의 총구를 국민에게 사실상 돌리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가담했던 지금 지휘관들이 지금 다 내라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군인들은 상당하게 현명한 판단하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 가치를 나름대로 지켰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포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 대표적으로 받는 분 중에 하나가 보니까 조상현 육군대령 같은 경우는 수방사의 대대장인데 당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병력을 끌고 여의도를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여의도로 들어가지 말자고 이야기했고요. 또 김문상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수방사에 이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이 항공 영역을 통제하는 장교인데 이 헬기 진입을 40분 동안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해서 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그걸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 40분 동안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노력은 저는 국가가 치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보국 훈장 그리고 보국 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에 이어서 대통령 부대표창까지 함께 수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상을 받는 분들, 포상 대상자들 혹시 특별 진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훈장 이 수여자나 이제 포장 수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 가능성 충분히 있죠. 지금 아직 이게 동시에 지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보통 훈장 수여자인 경우에는 이게 이 해당 시기에 조금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대표창도 있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해병대 사령부의 그 수상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마치면 이제 잠시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대라는 곳은 상명하복, 그러니까 복명복창이 기본인 어떤 집단 아닙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지시가 있었을 때 그 딜레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올바른 판단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늘 표창이 수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군 생활 좀 오래 하셨으니까 좀 딜레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 교수님?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고 이제 옛날에 사관학교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육군자문위원도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밑에 하위 부대들의 위에서 명령 관계는 하위 부대에서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동하라 하면은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출동을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군에서는 가장 크지 않습니까? 전쟁 유사시에 전투가 진행되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고 도망간다. 예. 그러면 바로 총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과거에 군 생활할 때 교수님 잠시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쭉 슛. 재병 지휘관의 지휘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 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온 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 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 여러분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뤄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 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들이 떠나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 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의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첨단 혁신 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합니다.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 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 산업입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산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 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 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내몰라라 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였습니다. 일단 차도현 부원장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미래를 향한 그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서의 도약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전에 걸맞는 체제로 계속 이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방산 기반이에요. 예. 방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속 우리를 위한 첨단 무기를 이 제공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이게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우리 성장 동력의 아주 중요한 핵심 축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더욱 발전을 시키는 흔히 얘기하는 지금 K방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적정 인력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이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군이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초급 간부들의 이제 이 처우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초급 간부 충원도 제대로 잘 되지가 않고 또 조기 전역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처우의 보상 문제 이 문제들을 고루 이제 강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이 이제 계속 지향해야 될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서의 길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방산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이제 가능케 하는 내부의 인력 관리들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 짚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세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력한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짚어주신 건데 그 전에는 또 12.3 비상계엄 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한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국군의 뿌리입니다. 국군의 뿌리는 이 강복군과 독립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복은 연합군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난번 독립기념관장이 강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념 논쟁에 완전하게 세기를 받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의 군인들의 역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단어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군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국민을 지켜야 될 군대가 국민에게 총불을 겨누는 이런 결단코라면서 결단코에 아주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국방인데요. 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전작권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 내에 이 전작권 환수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본인의 안보관이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움이 필요 없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우리 차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의견이지만 이제 헌법소하고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이제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했고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으로 등판한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군대가 아니고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마라. 뭐 그런데 부당한 명령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군의 어떤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이라든가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특이한 것은 물론 뭐 군의 역사, 독립군, 광복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건국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독립군, 광복군을 상당히 강조해서 육사에 독립 투사들의 흉상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또 철거하고 그런 갈등이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 지금 독립군, 광복군을 또 이제 언급을 했고 이런 것이 어떤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약간 다른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전신 작전권 회복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항상 이것을 강조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미국과 이것에 대해서 이제 풀 문제고 미국과 어떤 협상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국군이라는 것은 뭐 외부적인 적을 막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오늘 대북 경고가 사실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과 관련된 언급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그런 대북 경고라든가 앞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빠졌다는 것이 북한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아쉬움이 들어서 물론 국방 예산 스마트 정예 강군 뭐 방위산업 육성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북한과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것을 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우리 앞서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워딩이 빠졌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 부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고 분석하세요? 네, 결국은 지금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북한 간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적대와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겠다. 엔드구상 얘기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 군의 준비태세나 이런 거 대비태세 자체가 다 이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나 이제 위협을 억제 방어하기 위한 건데 이걸 특별히 뭐 또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군만큼 확실한 목표 의식이 필요한 집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군의 77도에서 한번 강조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저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연설을 듣고 생각이 된 거는 이게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국정 목표나 과제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부 각 부처에서 그 국정 과제나 목표에 대한 공통의 해석하고 공통의 어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오늘 얘기하신 게 일종의 이제 목표 시점으로서 가능하면 조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전환을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용어가 나올 때마다 환수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전환이 되면 듣는 분들도 헷갈리게 되고요. 오늘은 회복이라고 이걸 약간 꼬아들을 입장에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듣는 입장에서는 그 한미 정상회담 때는 분명히 한미 동맹 강조를 했고 또 지금 연설문 안에서도 연합방위 체계, 굳건한 연합방위 체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환이라는 거는요 지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이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회복이나 환수라는 용어가 되면 꼭 남한테 뺏겼던 거 가져온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동맹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확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일관성을 뭐 연설 기획 부서들이든가 이런 쪽에서 좀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시각 지금 충남 계룡대 모습인데요. 충남 계룡대에서는 지금 이 시각 국군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있고 잠시 후에는 이제 공중 분열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전작권을 비롯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대장급 인사도 그렇고 군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국방비 정액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래서 그러니까 국방비 정액의 상당한 예산 부분을 그 무기를 확보하고 무기를 고도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군 장병들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마 그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우리 차두현 부원장님께서 회복과 환수와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걸 그렇게 두고 못 자르듯이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전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그러니까 긴급하게 투입한 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게 우리의 이 작전 통제권을 사실상 그러니까 맡겨놓은 이양 그러니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겨놓았던 걸 갖다가 되찾아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회복이나 환수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뭐 이 지금 미국에서 이 전시작전권과 관련된 이 전환과 관련해서는 뭐 영어로는 트랜스퍼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잠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그러니까 맡겨놨다가 우리가 갖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한미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계기로 불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리스토어나 리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뺏겼던 걸 다시 가져온다라는 쪽의 해석이 강해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한미 관계에서 서로 의식이 일치되고 신뢰가 있고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약간의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행적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들이 워싱턴에서 할 때 좋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바뀌는 듯한 이런 걸 또 유난히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군 복지라든가 이 병역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강조도 좋고 스마트 정예강군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무인화되고 첨단화되고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병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정예강군이라는 거는요. 그 병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군이 아니에요. 군의 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중점을 둬서 적정 병력 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하는 고민도 앞으로 계속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